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고양이의 특정 위장 질환 치료법으로 요즘 주목받는 분변 미생물군 이식술, 줄여서 FMT라고 하죠. 이 FMT에 대한 최신 연구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널 오브 필라인 메디슨 앤 서저리에 실린 케이스 시리즈 논문이고요. 이게 효과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특히 부작용, 그러니까 이상 반응에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해요. 고양이 FMT 후에 나타난 이상 반응을 체계적으로 보고한 첫 연구라서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알아볼 건 이겁니다. 고양이 FMT, 과연 그 잠재적인 효과만큼 위험 부담도 클까? 이번 연구가 그 답에 얼마나 다가갔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먼저 FMT가 좀 생소하실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건강한 고양이의 분변 속에 있는 좋은 미생물들을요, 아픈 고양이 장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 환경의 균형을 다시 맞춰주는 그런 시술입니다. 만성 설사나 염증성 장질환 같은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개나 사람에게도 쓰이는데 고양이에 대한 정보는 아직 좀 부족했죠. 네, 맞아요. 특히 이상 반응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연구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두 곳의 동물병원에서 진행됐고 총 9마리 고양이가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룹이 좀 나뉘더라고요. 만성 장병증, 그러니까 좀 오래된 장염증을 앓는 성묘 4마리가 있었고요. 다른 그룹은 치료 저항성 설사, 일반 치료에 잘 안 듣는 설사를 가진 아주 어린 8주령 새끼 고양이 5마리, 이렇게 두 그룹이었어요. 이 고양이들한테 체중 1kg당 한 5에서 6g 정도의 기증자 분변을 2번에서 6번까지 직장으로 투여하는 방식으로 이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FMT가 분명 유망한 치료법이긴 하지만 특히 고양이는 데이터가 많지 않으니까요. 어떤 위험이 따를 수 있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이 이상 반응, 그러니까 부작용의 심각성을 평가하려고 VOCOG CTCA B2라는 표준 기준을 사용했어요. 이게 1등급 아주 경미한 것부터 5등급 사망까지 5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아, 그런 기준이 있었군요. 그럼 실제로 어떤 이상 반응들이 관찰됐나요? 좀 궁금한데요? 네, 보면 가장 흔했던 건 기력 저하였어요. 9마리 중에 7마리한테서 나타났으니까 꽤 많죠. 어휴,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그리고 구토나 설사 같은 직접적인 위장관 문제도 5마리에서 보였고요. 또 식욕 부진이나 체중 감소, 탈수 같은 전반적인 컨디션 저하도 5마리 정도에서 관찰됐습니다.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하네요. 네, 드물게는 복통을 호소한 경우가 2마리, 그리고 초음파 검사상에서 위장관에 염증 소견이 보인 경우도 2마리 정도 있었습니다. 열이 난 경우도 있긴 했는데 이게 공식적인 이상 반응 기준에는 딱 맞지는 않았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부작용들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였나요? 다들 심각했을까요? 그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고된 이상 반응들 대부분은 사실 1등급, 그러니까 경증이거나 2등급, 중등도 수준이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수액을 맞거나 구토방지제 같은 보조적인 치료로 관리가 되거나 아니면 항생제나 구충제를 쓰거나 심지어는 별다른 조치 없이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아주 심각한 수준인 3등급 이상 반응은 복통을 보인 딱 1마리뿐이었어요. 한 마리요? 네. 이건 사실 사람이나 개에서 FMT를 했을 때랑 비슷한 경향이에요. 보통 가벼운 위장관 증상은 좀 나타나지만 심각한 부작용은 드물다는 보고들이 있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근데 아까 그룹이 나뉘었다고 하셨잖아요. 어린 새끼 고양이 그룹이랑 성묘 그룹. 혹시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있었나요? 네. 그 점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치료 저항성 설사를 앓던 그 어린 새끼 고양이 5마리가 만성 장병증을 가진 성묘 4마리보다 이상 반응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정말요? 왜 그랬을까요? 어린 고양이라서 더 취약했던 걸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논문에서도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개체의 면역 체계가 아직 미성숙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연일 수도 있지만 새끼 고양이 그룹에서는 설문지를 사용해서 이상 반응을 좀 더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아, 보고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겠군요. 네, 또는 앓고 있던 질병 자체가 달랐다거나 아니면 FMT 투여 횟수 같은 프로토콜의 차이가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요. 변수가 많네요. 그렇죠. 이 연구의 한계점도 분명히 인지를 해야 합니다. 일단 표본 크기가 9마리로 너무 작고요. 그리고 이게 후양적 연구,
그러니까 과거 기록을 바탕으로 한 연구라서 좀 제한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두 집단을 비교했잖아요. 네, 새끼 고양이랑 성묘. 네. 그리고 장내 미생물이 실제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직접 분석하지는 못했어요.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 외에도 뭐 이전에 받았던 다른 치료라든지 원래 가지고 있던 다른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성묘 그룹에서는 진정제, 부트르파놀을 사용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열이 났을 가능성 같은 다른 요인들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아, 듣고 보니 정말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상 반응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FMT를 시도한 거잖아요. 실제 치료 효과는 좀 있었나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점도 빼놓을 수 없죠. 이런 여러 이상 반응들이 보고되긴 했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치료를 받은 고양이들 대부분, 그러니까 9마리 중에 8마리가요. 8마리나요? 네. 원래 앓고 있던 그 만성적인 설사나 장병증 증상이 부분적으로든 완전하게 된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는 겁니다. 와, 효과는 확실히 있었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런 일시적일 수 있는 부작용과 또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개선 효과 사이에서 잘 저울질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만약 내 고양이가 만성질환으로 계속 힘들어한다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작용 가능성을 알면서도 한번 시도해 볼지 말지 정말 어려운 결정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의 핵심은 제 생각에는 FMT가 특정 고양이들에게는 분명 희망적인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기력 저하나 구토, 설사같이 비교적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하지만 대부분 관리 가능한 수준의 부작용에 따른다는 것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보여줬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의사나 보호자 모두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치료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겠네요. 당연하죠. 어떤 고양이에게 또 어떤 용량이나 횟수, 투여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할지 이런 최적의 프로토콜을 찾아가는 추가 연구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많은 치료법이군요. 그런 점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보면 장내 미생물이 단순히 소화 기능뿐만 아니라 면역이나 심지어 행동 같은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아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수의학 분야에서도 이 FMT가 점점 더 보편화된다면 우리가 현재로서는 예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긍정적인 영향 혹은 어쩌면 부정적인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